그 금고 안에 뭐가 있길래 회장님은 열리는 순간 숨을 멈출까? 금고를 여는 순간 회장님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안엔 돈이 없었습니다. 그 안엔 제가 태어나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장님은 제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제 가족을 다시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집에 처음 들어간 날을 나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대문을 넘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숨소리마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정원은 잘 정리돼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집이라기보다는 오래 잠들어 있던 공간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회장님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창업자, 재계의 상징 같은 인물. 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던 그는 뉴스에서 보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늘 무언가를 경계하듯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래 일할 생각은 하지 마시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을 안내해 준 비서는 유난히 말수가 없었습니다. 방구조, 식사 시간, 복용 중인 약, 응급 상황 대처법. 모든 설명이 정확했고 감정은 배제돼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는 감정이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설명이 끝날 즈음 비서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낮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서재 쪽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금고는 절대 열지 마세요. 순간 괜히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그저 약 보관용이거나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금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집이라면 금고 하나쯤은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비서는 마치 그 말을 여러 번 연습한 사람처럼 같은 문장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청소 중에도 약을 찾다가도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이 집의 규칙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내 시선은 자꾸만 서재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닫혀있는 문 하나가 집 전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재 앞을 지날 때마다 그의 걸음은 잠시 느려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에게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걸 나는 이미 배워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고 회장님은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듣지 않으려고 하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닫혀 있어야 해.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말하는 혼잣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미 그 금고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와 있었다는 거리요. 그 집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나는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의 중심은 거실도 회장님의 침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는 단 한 곳, 서재 안쪽 벽에 붙어 있는 그 금고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회색 철문, 번호 자물쇠, 손바닥만 한 손잡이, 눈에 띄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최신형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앞에 서면 숨이 조금씩 막혔습니다. 마치 그 문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집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의 입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이라는 일이 그렇듯 약을 챙기고 동선을 오가다 보면 서재 앞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장님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금고 근처에만 가면 얼굴이 굳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기 가지 마시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운 채였고 눈은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말투도 명령을 내리는 회장의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사람들은 금고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자녀들은 서재 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렸고 금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규칙처럼 모두가 암묵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는 분명 물건이었지만 이 집에서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안 되고 들여다보면 안 되고 존재를 인식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대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하러 침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그는 잠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이 이불 위에서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쉰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다시는 열면 안 돼.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 아니면 과거의 어떤 순간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서재 문이 떠올랐고 그 안쪽에 있는 금고가 상상됐습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들여다본 적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이미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언젠가 반드시 열리게 될 거라는 걸. 그날이 오면 이 집에 있던 모든 침묵이 한꺼번에 무너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집이 넓어서 조용한 건 늘 그랬지만 그날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느낌이 아니라 소리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침실 앞 의자에 앉아 정해진 시간에 맞춰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에는 미세한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그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잠시 후 회장님의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허공을 더듬더니 갑자기 힘이 들어가며 움켜쥐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 두지 마. 나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건지 아니면 과거의 누군가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설명도 없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열면 안 돼. 그는 잠결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숨이 잠시 가빠졌고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제야 손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재 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그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이 멈춰 있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간병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문손잡이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손을 뻗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두려워하는 건 병도 죽음도 아니라는 걸, 그가 정말로 피하고 있던 건 다시 마주하게 될 진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갑작스럽게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의 호흡이 평소보다 거칠어졌고 가슴이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즉시 침대 옆으로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맥박은 불규칙했습니다. 눈을 떠보라는 말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내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게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발작이었습니다. 응급약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약 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늘 있던 약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약의 위치를 떠올렸고 단 하나의 장소만이 남았습니다. 서재, 그리고 그 안에 금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비서도 가족도 병원도 닿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기엔 시간이 너무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의 호흡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손끝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피해왔던 자리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열지 말라는 경고, 규칙, 계약서에 적힌 조항들. 하지만 그 모든 생각 위로 단 하나의 문장이 겹쳐졌습니다. 지금 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간병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걸음으로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서재 안쪽 벽에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색 철문, 무표정한 번호판. 나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절대 열지 마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점점 약해지는 숨소리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내 손끝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금고 앞에 서자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서재 창밖에서 불어오던 바람 소리마저 멀어졌습니다.
그 앞에는 오직 금고와 나 그리고 내가 곧 저지를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색 철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재 문 너머 복도 끝에 있는 침실에서 회장님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약해진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비서의 경고,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나 자신의 자리. 이 집에 들어올 때 다짐했던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한 문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손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 뒤 번호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도 현실감을 줬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길은 느렸습니다. 삐삐. 작은 전자음 하나하나가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찰칵. 짧고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며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금고 문이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랫동안 열리는 걸 거부해 왔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눈을 떴습니다. 금고 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들은 내 시야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돈도 보석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주 작은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오래돼 색이 바랜 아이의 신발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크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나는 몸을 돌렸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이 서재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침실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문틀을 붙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눈은 금고 안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나는 처음 보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분노도 위험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 안을 보며 마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 열었소? 그 말은 나를 향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도 버티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둔탁한 소리가 서재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는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반쯤 뜬 상태였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미약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영문이 오히려 그를 쓰러뜨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금고 안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신발 옆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고 그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찢겨나간 채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손이 회장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회장님 곁에 앉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금고는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시간들이 서재 바닥 위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닫혀 있어야 했던 것은 금고가 아니라 이 사람의 과거였다는 거요. 그날 새벽 회장님은 그렇게 내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금고를 열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급차가 회장님을 실어가고 난 뒤 저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던 공간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서재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나는 여전히 금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린 금고 문은 닫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저 상태로 쓰러졌다는 사실보다도 그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확신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 신발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 신발 안쪽에는 희미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워져 있었지만 분명히 글자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두 겹으로 봉인돼 있었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봉투를 찢는 순간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로고, 날짜, 그리고 굵은 글씨, 출생 기록.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회장님의 딸이 태어났다는 기록 바로 아래 다른 이름 하나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쌍둥이. 그러나 그중 한 명 옆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실종.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찢긴 아이. 그 손목에 걸린 작은 팔찌. 금고 속 물건들은 하나같이 사라진 아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내가 맡아온 간병이라는 일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간병인 휴게실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이곳에 있어도 정신은 계속 서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금고, 아이 신발, 출생 기록, 그리고 회장님이 쓰러지기 직전 보였던 그 표정.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은 일단 고비를 넘겼다는 말과 함께 의사는 시민성 쇼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기억이 그를 쓰러뜨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 금고를 열었을까?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왜 회장님은 나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경계하면서도 이상하게 오래 바라봤을까?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간병인으로 등록할 때 제출했던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지 불명, 보호시설 기록.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적 반복해서 꾸던 꿈이요. 낯선 큰 집, 어두운 방, 문을 두드리며 울던 아이의 손. 그 아이가 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나의 출생 기록이 희미하다는 점,
보호소에 맡겨진 시기, 그리고 회장님이 나를 볼 때마다 보였던 설명할 수 없는 시선. 그 순간 간병인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실로 오라는 말과 함께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가 덧붙여졌습니다. 그 금고 안에 있던 것들 아직 그대로 있겠지?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간병인으로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주할 장면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병실 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하나를 열면 내 인생이 두 동강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 안에서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 위로 회장님의 숨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아직 말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증거. 나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단단한 눈빛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나이를 숨기지 못한 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회장도 고용주도 아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금고받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감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다시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신발 기억나나?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네. 그 아이가 내가 평생 찾지 못한 아이야. 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이불 위에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나를 꽉 붙잡았습니다.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눈을 피하려 해도 자꾸 보이더군. 말투도 서 있는 습관도 너무 닮아 있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감히 생각하지 않았지.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내 앞에 서 있을 거라고는.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혹시 너도 모르겠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민재였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 아이 신발, 출생 기록,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병원, 서류, 기록.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DNA 검사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확인이 두려웠고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도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태어나지 못했지만 집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끝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열린 채로 남아있던 금고 앞에 섰습니다. 아이 신발을 다시 넣고 사진을 접어넣고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닫은 게 아니었습니다. 숨기기 위해 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리하기 위해 닫은 것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닫아도 되겠구나. 회장님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잃어버린 시간을 가두는 상자였어. 이제는 필요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 넌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조용했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서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금고도 그대로 있었지만 그 안에 있던 슬픔은 더 이상 숨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비밀은 열어서 무너뜨려야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뒤 조용히 닫아야 비로소 끝난다는 걸.